저는 평생 공평함이라는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여자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고 그렇게 모은 재산이 어느덧 30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결코 쉽게 번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할 때 각자에게 집 한 채씩을 마련해 주었고 생활비와 용돈도 형평에 맞게 챙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는 제가 바랐던 며느리의 표본 같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대했고 명절이면 손수 만든 반찬을 정성스럽게 싸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건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수줍게 건네는 반찬통을 받아들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윤정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고 말투에는 예의보다는 건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꽤 낡았네요. 인테리어 다시 해야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젊고 세련된 감각을 가진 아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윤정이는 매사에 자기 부모님을 내세우며 우리 집안의 방식을 폄하했습니다. 저희 쪽 부모님은 이런 거 안 하세요. 이건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집 한 채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윤정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명절날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굳이 안 사오셔도 돼요. 요즘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의 입가에는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시골티 난다는 비웃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아들이 다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 집에 방문할 때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윤정이는 대접은커녕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어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은 어머니가 차리세요. 저 요즘 손목이 아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놓고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며느리, 그것도 젊은 나이에 손목이 아프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둘째 아들은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어머니의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양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는다는 것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게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제가 오랜 지인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지인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정 씨가 사람들 앞에서 그러던데요. 시어머니가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해놔서 귀찮다고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뭐하러 그러냐고 웃으면서 말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사준 집에 살면서 그녀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말할 정도로 태연하게 말입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그랬군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윤정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무례함을 견뎌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 그녀는 저를 만만하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말입니다. 며칠 동안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저는 둘째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찻잔을 받아들며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명의를 그대로 둘 생각이 없어. 내 아내의 태도부터 바뀌어야겠다. 아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 굳어졌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윤정도 말실수한 거예요. 말실수. 그 단어가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말실수로 나를 무덤으로 보낼 작정이냐?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한마디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엄마는 너희 둘에게 똑같이 해줬어. 그런데 내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엄마를 비웃었단다. 엄마도 사람이야. 무한정 참을 수는 없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엄마, 시간을 주세요. 제가 윤정이랑 얘기해 볼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달 줄게. 한 달 안에 변화가 없으면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할 거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정이는 저를 무시하고 비웃는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둘째 아들과 윤정이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확실히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정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어색한 목소리로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둘째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윤정이는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식탁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배달 음식이나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 내내 윤정이는 제게 음식을 권했고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주차가 되었을 때 변화의 조짐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 윤정이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일찍 나가야 해요라고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과 단둘이 남았고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윤정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우연히 둘째 아들 집 근처 카페에서 윤정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크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정이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금방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있지? 집 하나 사줬다고 완전 은인 행세하시더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그녀의 친구들은 동조하며 웃었고 윤정이는 계속해서 저를 흉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정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중 하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날 저는 둘째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한 달의 시간을 줬지. 그동안 뭐가 달라졌니? 아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윤정이가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 내가 직접 봤어. 내 아내는 여전히 엄마를 비웃고 있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엄마 흉보는 거 다 들었어. 집 하나 사줬다고 은인 행세한다고 했지?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내 아내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존중조차 하지 않아. 이제 엄마도 결정을 내려야겠어.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집 정리할 거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는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내 재산을 둘 수는 없단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야. 그날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문을 열자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고 소파를 가리키며 앉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앉지 않고 서 있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갑자기 집을 뺏으려고 하세요? 이게 뒤통수가 아니고 뭐예요? 뒤통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뒤통수는 내가 쳤지. 내가 사준 집에서 나를 비웃은 게 내가 아니냐.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정이는 순간 말을 멈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녀는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집 하나 사줬다고 은인 행세한다고 했지?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뭐하러 그러냐고도 했고. 윤정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시어머니 흉을 봐도 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윤정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니?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한 말들, 내가 보인 태도들, 그 모든 것이 내 진심이었어. 사과는 들키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좀 옛날 생각 버리세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자식 일에 그렇게 간섭 안 해요. 진명회 같은 것도 당연히 자식들 앞으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섭? 내가 준 걸 걷어가는 게 간섭이냐?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요즘 세상이라는 게 뭐니? 시어머니를 깔보고 비웃어도 되는 세상이냐?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세상이냐? 윤정이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내 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그리고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이 집은 정리할 거고 너희는 나가야 해. 윤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을 빼앗으면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나를 비웃을 때는 생각 안 했니?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야.
윤정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한 것들을 생각해봐. 명절 때마다 나를 무시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폄하하고 심지어 내 죽음을 기다렸잖아.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할 것 같니? 윤정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정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윤정이가 다녀간 후 일주일 동안 둘째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저 역시 편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제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재수 씨랑 매일 싸우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래요. 저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수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무한정 참을 수는 없단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재수 씨가 너무 심했죠. 근데 동생이 걱정돼서요. 저는 큰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동생이 걱정돼. 하지만 이건 동생이 넘어야 할 산이야. 내 동생은 아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도 눈 감아줬어. 그것도 문제였단다. 큰아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솔직히 저도 재수 씨 보면서 여러 번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만나서 얘기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를 기다렸고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처럼 보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었구나. 제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혼을. 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엄마 일만이 아니라 저희 사이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모른 척했던 거죠.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엄마한테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똑같았어요. 제 일을 무시하고 제가 번 돈으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저를 수단으로만 봤어요. 이번 일로 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구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저와 아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저는 조용히 듣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 그로부터 몇 주 후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이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하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윤정이는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아,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사는 거야. 너는 내 아들까지 망쳐놓았어. 이제 끝이야. 제 말이 끝나자 전화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그것이 윤정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둘째 아들은 잠시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었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작은 원룸 구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아들이 말했을 때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격려했습니다. 그래, 독립하는 게 좋지. 새로운 시작이잖아. 한편 큰 며느리 수진이는 그 기간 동안 더욱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한 음식과 함께 왔고 제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단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둘째 낳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저는 너무 기뻐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수진이 고생했겠네. 며칠 후 저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손주는 너무나 작고 예뻤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따뜻한 감정, 이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진심 어린 존중과 따뜻한 마음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돈이나 집은 수단일 뿐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맙구나.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제 말에 수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요. 몇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큰아들의 집을 수진이 부부 앞으로 명예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큰아들 부부를 불렀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큰아들이 당황하며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공평하게 준다고 다 같은 건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줘야 가치가 있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절을 했고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란다. 내가 받아 마땅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윤정이와의 갈등, 둘째 아들의 이혼,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진이의 따뜻한 미소와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제게 위안을 주었고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평온합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손주들이 놀러와 웃음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수진이가 만들어준 반찬으로 저녁을 먹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깔보이지 않고 존중받으며 사랑받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윤정이는 지금 원룸 전세에서 혼자 살며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그녀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그녀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최근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귀고 있다며 아직 저에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이번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밝아진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마당에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 씀씀이대로 돌려받는다. 윤정이는 저를 무시하고 깔보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저를 진심으로 대했고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존엄을 지켰고 제 가치를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며느리라도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을 참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 무렵 수진이가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고 수진이는 제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참 좋은 날이구나.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릴 때 저는 집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날 깔보던 며느리는 결국 제가 사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제 복수가 아니라 세상이 그녀에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가 이제야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가 언젠가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 몫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는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 큰아들의 효심, 그리고 둘째 아들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갑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제 두 아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수진이에게 복이 가득하기를. 이것이 제 바람이고 제 삶의 의미입니다. 날 깔보던 며느리에게 세상이 대신 가르쳐줬으니 이제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